안녕하세요. 결혼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의 남편과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독자 집안이라 어머님이 유난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연애 때부터 간간히 들려던 터라 딱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딸만 둘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누나들 밑에 커서 그런지 자상하고 다정다감했지만 한편으론 누나들 말에 많이 휘둘리는 우유부단한 남성이었죠.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생각하여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어요. 성격적으로도 잘 맞는 남편이었기에 결혼을 결정했으며 그렇게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나가 너 혼수 준비할 때 말하라는데 누나가 본인 거는 사지 말고 본인이 정해준 대로 샀으면 한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근데 누나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어때? 뭐 효율적이긴 하지. 괜히 형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는 것보단 형님이 정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역시 누나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게 없다니까. 우리 누나들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현명하긴 한 것 같아. 얼씨구? 누나들 생각하는 것만큼 나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알지? 이제 우리 결혼하면 온전히 내 편은 자기잖아. 잊지 마.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 누나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누나들한테 꼭 친동생처럼 살갑게 대해주길 바래. 난 그거 말고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정말 잘할게. 남편은 역시 본인 누나들이라며 치켜 세웠고 그때까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돈을 쓰는 것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게 더 낫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형님들에게 원하는 목록을 받아 남편과 시누이들 선물도 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큰 시누이가 점점 변덕을 부리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큰 시누이는 직접 겪어보니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 말도 많이 바꾸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니 혜미야, 네가 나 사주기로 했던 가방 있잖아. 그거 말고 나 구두 사줄래? 아무래도 친구들이 구두가 낫다고 하네. 구두로요? 이미 다 가방 알아봐서 구매만 하면 됐던 거였는데. 그럼 구두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머, 벌써? 구두로 바꾸려고. 아닌가? 가방이 낫나? 뭐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오래 들고 다니려면 가방이 낫겠지? 구두는 닳긴 다르니까. 아니다. 구두로 해줘, 다시. 내가 링크 보낼 테니까 이거 한국에 많이 없는 거라니까 찾아서 구매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남들은 더 해준대. 내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본인들 올케는 진짜 엄청 해왔다고 하더라고. 꼭 너한테 해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는 해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 벌이도 내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부탁할게. 그래, 이왕 해주는 거 누나가 원하는 거 해주면 좋지. 그럼 선물해주는 사람도 아마 좋을 거야. 그치, 혜미야? 남편의 주둥이를 확 때리고 싶더라고요. 제 벌이까지 운운하며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시누이가 달갑진 않았어요.
사실 남편보다 제가 벌이가 더 많았던 건 사실이었고, 졸업 후 전 바로 일을 하고 승진도 빨리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 여성들보다도 커리어적인 면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 걸 시댁도 알고 있었지만 벌이를 얘기하며 선물을 고른다는 게 참 탐탁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벌이가 많아도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나 싶었죠. 그렇게 따지면 본인들은 우리 결혼하는데 결혼 선물은 뭘 해주시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불쾌했어요. 그리고 거의 신우가 원하는 가방도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터라 일도 하는데 이 구두까지 알아보면 시간이 더 걸리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이왕 식구가 되는데 얼굴 붉히지 말자고 생각하며 애써 좋게 생각하였죠. 그나마 둘째 신우는 까탈스러운 성격이긴 했지만 저를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하진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애써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날 시댁 식구들은 생일 축하를 해준다며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생일상을 챙겨주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시댁에 들려 밥을 먹으려 하는데 정말이지 제 눈에 본 광경이 이게 뭔지 싶더라고요. 밥상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은한 케이크조차 없어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혜미야. 너 와서 먹고 싶은 거 시켜라. 그래서 주문 안 했어. 네 입맛에 맞는 거 시켜야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요리도 못하고 그래도 생일은 챙겨줘야겠다 싶어서. 좋지? 이런 시댁이 어딨어. 일단 주소랑 여기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여러 개 시켜. 그래야 골고루 먹지. 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아, 네.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 부르신 거죠? 전 어머님이 직접 생일상 해주신다길래 기대했는데. 어머, 우리 엄마 음식 못해. 알잖아. 그리고 요샌 가성비 있게 배달이 낫다니까. 암만 고생해봤자 돈만 들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네 생일 기억하고 챙기자니. 이런 시대가 없다. 요샌 다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데는 없더라고.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혜미 너 땡 잡은 거야. 알겠니?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이놈의 집구석, 원래 이런 집구석이었나 싶기도 하고 응당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초대를 했다면 하다못해 미역국이라도 해줬을 텐데 미역국에 케이크조차 없는 이런 생일상은 난생 처음 받아보니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결국 그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말로써 축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이해 안 간다고 했지만 제가 득달같이 따져대자 결국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니, 당신 생일에도 배달 음식 먹어? 아니잖아. 어머님이 미역국은 해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생일 챙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배달시키라고 부르신 거잖아. 아니야? 당신 누나도 그래. 어떻게 선물 하나 준비를 안 해? 그거 성의 아니야? 아니, 요즘 이런 시댁이 어딨어. 너 생일 축하해준다고 그래도 엄마랑 누나가 며칠 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우리 엄마 음식 못하잖아. 뭐 우리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셔도 우리는 자식이니 맛없어도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넌 며느리라고 아예 음식 솜씨 들키기 싫다고 하지 않으셨던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 섭섭하다, 진짜. 내 말이 틀려? 뭐? 진짜 웃긴다. 자기도 그 집 식구라고 지금 나한테 이해하라고 하네? 결혼하면 안 봐도 화나다.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대놓고 시집살이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교모하게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더 나빠. 알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뭐? 결혼을 다시 생각해? 아니 꼭 이래야겠어? 미안해. 네가 화난 부분 이해해.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 네 입장 충분히 이해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실수했어. 어? 실수? 앞으로 말 조심해. 진짜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초대할 땐 예의를 갖추는 거야. 알겠어? 이번 일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어쩌겠어. 그냥 진짜 좋게 생각해야지 내 마음도 편하겠지. 당신도 좀 조심해줘. 이건 진짜 아니니까. 남편이 잘못했다는 말을 해서야 겨우 진정이 됐어요. 내가 정말 고깝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고 애써 합리화하며 이번 일은 없던 거로 생각했죠. 그러던 중 어머님과 남편에게 첨첩장 나온 것을 드려야 해서 일 끝나고 시댁으로 가 있던 날이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저랑 큰 시누이만 있었죠. 아무렇지 않게 큰 시누와 TV를 보며 어머님과 남편을 기다리는데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신우를 찾았어요. 이민주가 누구야? 너야? 네가 이민주야? 둘 중 이민주가 누구냐고? 네가 감히 엄한 유부남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게 해? 아니, 오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유부남인 거 몰랐다니까요. 네?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요, 제발. 너라면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민주구나. 유부남 홀린 대가는 치러야겠지?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줄 알아. 언니, 얘야. 어머, 이거 놓고 말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아니, 이거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당장 머리 이거 놓지 못해요? 아니, 왜들 그러세요? 제발 놓고 말씀하세요. 네? 차근차근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그러는지 제발요.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우이를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제가 아무리 말려봤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퍼붓고 그 유부남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그들은 떠나게 되었어요. 울고 있는 형님께 듣고 보니 알고 보니 형님이 만나고 있던 상대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기함을 했죠. 그리고 저에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형님을 외면할 수 없었는데 당연히 뜯어 말려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더 이상 형님을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애미야, 제발 이거 우리 엄마 알면 쓰러져. 그리고 민구 알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응? 내가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너무 창피해서 그래. 제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유부남을. 아니 형님, 비밀로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정리하셔야 해요. 유부남은 아니에요. 나도 알아. 정리하려 했어,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만 아는 비밀이다. 제발 부탁이야. 남녀 사이 알잖아. 모자르듯 자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 부탁 지켜줘. 내가 진짜 너한테 앞으로 무리한 부탁도 안 하고 잘해줄게. 알겠지?
진짜 이거 우리 엄마 알면 정말 졸도한다. 그러니까 진짜 부탁할게.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아줘. 내가 정리할 거니까 기다려줘. 아, 꼭 정리하셔야 해요? 이게 한 가정 파탄 나는 것도 시간 문제고 이건 진짜 아니에요. 유부남이라니. 일단 알겠어요. 큰 신우는 사정을 하며 빌었고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들어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조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청첩장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들 중 한 명이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이 집의 본인의 명함을 떨어뜨리고 갔더라고요. 전 혹시나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할까봐 얼른 가방 속에 명함을 숨겼습니다. 아무래도 유부남 와이프의 명함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심란하더라고요. 저렇게 잘난 척하는 시누이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고 어쩌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책 잡혔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시누이는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비밀을 알고 있으니 좀 더 몸을 사리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유부남은 정리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양심껏 알아서 했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결국 제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작은 시누이가 알게 되었고 일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저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다면서? 어쩜 그렇게 입을 싹 씻니? 네 친언니였어도 이럴 거야? 너 다시 봤다 아주? 네? 아니, 전 형님이 정리하신다고 했고 제발 비밀 지켜달라고 하셔서 말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나서서 일 크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머님, 속상하신 건 아는데 왜 화풀이를 저한테 하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화풀이? 나 진짜 너 다시 봤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야? 지 언니였어도 이럴 거냐고. 그래, 너 좀 심했어.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안 그래? 아무리 너네 친언니가 아니더라도 아닌 건 따끔히 지적해줘야지. 어떻게 방관을 해? 진짜 실망이야, 햄이야. 이번 건 네가 심했어. 그러니까 너 잘못도 있는 거야. 누나를 그냥 방치했잖아. 왜 혜미한테 그래? 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잖아. 혜미 입장도 얼마나 난처했겠어? 지금은 언니가 문제야. 엄한 사람 잡지 마. 형님이 유부남 만난다는 걸 방조했다고 모두 저에게 뭐라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서운했어요. 그나마 작은 시누이는 저의 편을 애써 들어주며 저를 두둔해줬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는데도 큰 시누는 제 잘못은 없다며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큰 시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모든 게 발각이 되고 나서부터 시누이는 더 당당히 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 지팔자 지가 꼰다는데 누가 말리나 싶었고 아예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엎을까 말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랑의 눈먼자 어쩔 수 없다고 했나요? 참 남편을 모자르듯 그렇게 자를 순 없겠더군요. 아직까지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음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남편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였어요.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 내가 너 입장에서 한두 번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누나 유부남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잘못 아니었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던 거지 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나마 사과해주니까 내 마음이 좀 풀리는데?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분가는 거고, 형님이랑 어머님도 아예 가족이 되면 더 달라질 수도 있지 뭐. 큰형님 때문에 나한테 실망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 그 뒤로 별말 없으신 거 보면 그냥 어머님도 나한테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 봐. 우리 오늘 지나면 진짜 부부인데 누구보다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잘 살아보자. 자기만 믿을게. 서로 약속을 하며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이 끝이 났어요. 직계 가족 사진을 찍는데 큰형님이 웬 모르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도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결혼식 당일엔 너무 정신이 없어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신혼여행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행설수설 하더라고요. 이때 어머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알아차렸어야 했던 건데 그냥 경황이 없어 그렇구나 라고만 넘겼죠. 남편 또한 뭔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저희 도착해서 전화드려요. 여기 날씨 너무 좋네요. 어머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참, 아까 우리 사진 찍는데 형님 옆에 계시던 분은 누구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분 같던데? 형님 그새 남자친구 생기신 거예요? 아까 못 물어봐서. 어? 그게 못 됐다. 갔다 와서 천천히 얘기해도 되지 뭐. 재밌게 놀러 갔으니 좋은 거 많이 먹고 많이 보고 와라. 아, 네. 어머님도 저희 갈 때까지 몸 좀 풀고 계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끝까지 그 남자에 대한 것은 제 머릿속에 물음표로 남았고, 원래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격이라 알 때 되면 알겠지라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5박 6일이란 짧은 시간 속에 남편과 같이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기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형님이 그때 데리고 온 남자는 누구지? 금세 남자친구 만드셨나? 직계가족에 사진까지 찍으실 분이면 꽤 진지한 사이 아니야? 그래도 형님 남자친구 잘 만나나 보네. 그렇게 잘 만나실 수 있으면서 왜 유부남을 만났대? 그러게. 그냥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둘이 이렇게 즐기자. 알겠지? 남편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혼여행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재미난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옷부터 갈아입고 양갓집에 들려야겠다고 생각해 신혼집에 갔더니 제가 준비한 1억 상당 혼수가 일체에 사라졌더라고요. 그야말로 집이 텅텅 비어 보였어요.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소리를 쳤어요. 어머, 웬일이야? 도둑 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자기야, 빨리 경찰 불러, 경찰! 그게,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내가 다 설명할게.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당신 뭐 아는 내용이야, 이거? 아니, 당신은 이 물건들이 없어진 걸 알고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세상에. 남편과 제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니 뻔뻔하게 저를 보며 입을 열었는데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웃음만 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모든 콩깍지가 완전 와장창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집안을 어떻게 작살내지 생각뿐이었어요. 감히 날 농락해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아, 너네 신접살림 그 네가 해온 혼수? 네 큰 신우 좋다. 뭐 살림 차린다는데 뭐가 있어야지. 너 벌이도 괜찮고 모아놓은 돈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형님 선물해줬다 생각하고 빨리 다시 채워. 그래야 너희 집도 다시 좋아지지. 누나가 나이만 먹었지. 아무래도 능력이 없긴 하잖아. 우리야 이거 살면서 다시 채우면 되는 거고. 사실 누나 그 유부남, 아니 매형될 사람이랑 살림 차렸어. 막상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 같더라고. 그 여자가 끝까지 버티고 이혼을 안 해주는 거라지 뭐야? 신혼여행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유부남인 거 알면서 살림 차리게 놔두는 집구석이나 내가 1억 들여 준비한 혼수 일찍 훔쳐간 년이나. 야, 넌 이제 나랑 남남이야.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랑은 못 살겠다 진짜. 끝이야. 뭐? 너 이혼이라고 했니? 이게 보자 하니까 아주 뒤에 이 시애미도 안 보이지? 집안 말아먹을 년 같으니라고 이게? 어디 그런 말 나오나 보자고 지금부터. 내가 그 집구석에 들락날락할 때 좀 이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역시는 역시다. 인간들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 너희들은 갱생 불가야. 어떻게 비상식적으로 살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다 인간들아. 전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의 뺨을 날렸고 제가 남편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귀한 아들 뺨을 날렸다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 바로 즉시 절도 전문 변호사를 불렀어요. 다행히 제 친구 언니가 절도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어 친구에게 연락해 후다닥 변호사를 불렀고 시댁은 제 반응에 아주 이런 어이없는 반응뿐이었어요. 너 지금 꼴랑 그 혼수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 아주 웃기는 애야 이거. 그거 좀 형님한테 양보했기로써니 이래야겠어? 그 짓에요? 어디다 대고 유세래? 진작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살림 차리는 년이나 내 혼수 빼돌려 그 유부남이랑 살림 차려주는 엄마나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남동생이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난 이대로 못 살아. 자기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야, 네가 제일 나빠. 너네 누나도 내가 가만 안 내버려도. 너네 누나 상간녀인 건 알고 있니? 그것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네 집안은 범죄자 집안이야. 절도에 상간녀에. 그걸 보고도 눈 감고 모른 척하는 방관자들. 진짜 알만하다. 여기에 내가 한동숙 될 줄 알았어? 착각 마.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줄 알아. 지겨운 것들아. 가만 안 둘 거니 한번 피눈물 흘리고 철저히 후회해봐. 어디 한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변호사가 들이닥쳤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짜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혼수를 훔쳐갔으니 말이죠.
아니 참, 어떻게 별의별 일이 많다지만 이런 일도 있네요. 일단 내 동생한테 대충 들었어요. 걱정 마요. 너무 증거가 명확해서. 아, 네. 언니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진짜 뭐라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전 절도죄로 형님을 고소하였고 사실상 그 집과 호족상 남남이었기 때문에 고소하는 건 쉬웠고요. 그리고 전 그때 형님 머리채를 잡고 돌렸던 사람의 명함을 기억하고 이 사람한테도 즉시 전화를 하여 상간녀가 당신 남편이랑 살림을 차렸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전화로 노발대발하는 꼴을 보니 그 여자는 자기 남편과 형님이 헤어진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 그 여자는 법과 함께 손맛으로 응징해 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진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기억나시죠? 당신 남편 상간녀 옆에 있던 여자인데요. 이 상간녀 정신 못 차리고 당신 남편이랑 살림 차렸거든요. 당장 여기로 와주실래요? 상간녀 가족 쌍으로 미쳤으니까 와서 조리돌림 좀 해주세요.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자고요. 뭐야? 아, 진짜? 가만 안 둬. 거기 주소 당장 찍어줘요. 아니 이것들이 정리했다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날 우습게 봤네 아주.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뺏으려 했고 결국 유부남의 와이프가 와서 난리 버거지를 쳐댔습니다. 상간녀 집을 대라며 시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내놓은 것은 물론이며 남편에게도 삿대질을 해가며 악을 써댔죠. 사실 그걸 알면서도 방관한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전 그런 모습들을 보며 진짜 이가 갈렸고 진짜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오호라, 당신들이 그년의 엄마고 남동생이구만. 당신들도 한패지? 어떻게 그래? 딸년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냐고. 그년 집으로 당장 앞장서. 당신은 엄마니까 집 잘 알 거 아니야. 가만 안 두기 전에 앞장서 빨리.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시고 진정하세요. 지금 이런다고 일이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둘이 사랑한다는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못 살아. 나 죽는다. 내가 진짜 내 명예 못 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아휴, 진짜 어쩌다 우리 집이 이런 꼴이 됐어. 당신이 방관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딸년이 뭘 보고 배웠겠냐고. 당장 앞장서. 그리고 전 제 캐리어를 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있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정신 나간 집안이라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결혼식에 투자한 비용 등을 다 남편에게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유부남의 와이프는 끈질기게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며 결국 형님의 집을 알아냈고 또 한 번 그 집에 가서 난리를 쳐댔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절도죄로 고소와 함께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고소하니?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고소해? 나쁜 것. 어쩜 이리 사람이 독해? 그거 좀 혼수 가져갔다고. 내 인생을 조져놔? 너 때문이야. 나 이제 어떡하냐고. 내 인생 망했어. 알아? 네 덕분에 나 빨간 줄 긋게 생겼다고 이거 사. 넌 더한 벌도 받아야 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남의 가정 파탄내고 하다하다 혼수 제품을 다 훔쳐가? 도둑년이 말이 많아. 네 인생은 진짜 끝났어야 해.
너네 엄마 네 남동생도 용서 안 해. 알겠니? 아직 멀었어. 너 정신 차리려면. 깜빵 한번 갔다 와야지. 아, 네가 사랑을 알아? 어떻게 헤어지냐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깟 혼수가 뭐라고.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아, 이미 끝났어. 차라리 돈을 꺼달라고 하지. 이게 뭐니? 뒤에서 더럽게 훔쳐가? 진짜 기가 막혀. 어디다 말도 못해. 내 시누이 될 뻔한 여자가 이런 짓 했다고 내가 창피해서 말도 안 나온다고. 진짜 상식 이하다 정말. 제발 절도권은 합의만 해줘. 그럼 다 해결된다더라. 응? 나 상간녀 소송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니? 한 번만 봐줘. 합의 같은 소리 하네. 누구 좋으라고 합의를 해줘? 애초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짓을 벌렸지. 내가 그냥 봐줄 줄 알았어? 너 나 진짜 잘못 봤어. 나 그렇게 물러터진 애 아니거든. 그동안 내가 저놈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잠시 사리분별이 똑바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깨달았다. 너네 집구석이랑은 엮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콩만 먹으면서 자기 반성이나 해. 그게 나니까. 형님은 이제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고 전 그냥 정신 차리게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법원 소송은 진행되었고 형님은 절도죄에 한해서는 2년 징역에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고 상간녀 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어요. 처음 절도였지만 그 모든 금액이 1억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나진 않았죠. 그리고 남편 또한 저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했는데 그 돈으로 결혼식 준비 비용 등 다 퉁칠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재탄만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에게 손가락 엿을 날려주고 일을 마무리했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 개차반 나고 이게 뭐야? 돈 잘 버는 며느리라고 좋아했건만 꼴랑 혼수 좀 가져갔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 수가 있어? 아이고, 내 명에 못 산다. 아직도 내 탓을 한다니 진짜 안타깝네. 아유, 어쩌나 진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건데. 너 말 조심해. 이제 너랑 나랑 끝난 마당에 진짜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 우리 누나 그렇게 깜빵 보내고 넌 편할 것 같아?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어디 그 잘난 몸으로 잘 한번 살아봐. 알겠냐고? 용서 못해. 용서는 내가 하고 말고지. 네가 뭔데 날 용서 못한대? 잠시나마 널 만나서 내가 눈이 이만큼 높아진 것 같아 고맙다. 너 같은 놈 한번 만나고 나니 진짜 나 자신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워. 이제 너네 엄마랑 너네 정가범 누나 그리고 네 막내 누나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행여나 연락할 생각 마. 너랑 엮이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고 참 행복 별거 없네.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구나라고 느꼈어요. 너무 행복했고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으로 진짜 정신적으로 해방된 느낌이랄까요? 계속해서 결혼 파토 낼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린 제 자신을 반성하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번 아니면 정말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닌 것에 매달리고 있진 않나요? 한 번 아니다 하면 역시 모든 게 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미련하게 붙잡지 마시고 다 떨쳐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그 뒤에 행복이 뒤따른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니
이렇게 글을 써도 재밌네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네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이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내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집안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태워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네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내외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내외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내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내외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들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친애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애? 얘가 심히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지방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0이 넘는 나이에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라 고민 끝에 익숙치 않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잘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막내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이쁜 손녀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잘 지내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과 딸의 집 간의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한동안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 딸에게도 사정은 있으니 그러려니 했었어요. 부담 주기 싫었고 잘 꾸려가는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집에 오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워낙 밝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늦은 새벽 시간에 손주를 안고 찾아온 딸이 온몸이 비에 젖어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딸과 손주를 닦아주며 갈아입을 옷을 건네줬어요. 딸은 그날 너무 피곤하다면서 다음날 대화하길 원했고 저는 갑자기 찾아온 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와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게 된 딸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 한 끼를 차려주고 싶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준비했어요. 제 딸은 언제 깼는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 띤 얼굴을 보이길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 딸이 마음 편히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일찍 잠에서 깨어난 손녀를 챙겨주고 있는데 손녀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상의에 딸이 좋아하는 가지나무를 묻혀놨었는데 그걸 손으로 가리킨 손녀가 저를 보며 제 딸 몸도 가지 색깔이라면서 황망한 말을 내뱉은 4살 손녀의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굳어져 딸의 몸을 쳐다봤어요. 긴 옷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혹여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봐 딸은 당황해서 옷을 고쳐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는 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저항하며 몸을 웅크리는 딸의 모습에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딸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침착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딸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모든 상황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에게 항상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만 엄마였지 제 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바로 사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분노하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자 사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딸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사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이를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고개가 돌아간 사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저를 강하게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입을 열었어요. 아,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 좋은 반응이 나오겠어요? 최대한 조용히 연희 데리고 가려 했는데 왜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죠? 몰라서 물어? 너, 내 딸 몸에 저거 뭐야? 왜 저렇게까지 해놓은 거냐고?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딸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는데 사람을 처지경으로 만들어? 아, 그 상처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너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한동안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직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내가 한바탕 난리를 쳐야 되겠냐고. 개념도 없는 게 눈치까지 없네. 뭐하고 있어? 빨리 짐 챙기지 않고 안 갈 거야? 내가 그 집 구석에 왜 들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관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죄책감이 없니? 네가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누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래?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할 건데 뭐하러 그 집 구석에 다시 들어가?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잖아. 돈 좀 달라는데 왜 지갑을 열지 않아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 돈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네가 전부 다 털어가서 먼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맨날 말로만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때뿐이잖아. 자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 둘의 결혼 허락해주지 않았을 거다. 당장 무릎 꿇고 내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네. 후회요? 나 참. 저보고 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을 짓 했으니까 다 당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고 장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장모님까지 다치는 수가 있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기에다가 당장 1,000만 원 입금시켜. 분명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오늘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눈이 돌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네가 겪어봤지? 주아 앞에서 나는 나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입금해. 사위는 이상한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제 딸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긴 채 몰래 하다가 큰돈을 한번 딴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홀짝이라는 노름인데 홀인지 짝인지 맞출 때마다 그에 따른 배당금이 올라가고 투자한 금액이 곱절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노름이라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사이놈은 5천만 원을 따서 제 딸에게 지어준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잃은 것도 있을 테니 큰돈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딸은 돈을 저축하면서 그만 손을 털길 원했지만 사위는 큰돈을 손에 넣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는지 제 딸 몰래 또다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이성을 잃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집안의 물건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사이의 행동에 결국 그 자리에서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사돈 집안도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사이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자 사돈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집안일을 온 동네에 다 떠들고 다닐 작정이세요? 내부에서 좋게 정리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좀 전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전부 설명을 했을 텐데요. 김서방이 제 딸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설명할까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어차피 용서해줄 마음 절대 없고 그대로 고소 진행할 겁니다. 사이라는 놈이 노름에 빠져서 집안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제 딸에게 손찌검까지 했으면 갈 때까지 간 건데 제가 선처해 줄 것 같아요? 법대로 진행할 거고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아유, 남들이 보면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만든 줄 알겠네. 고소를 진행한다고요?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거에 매달렸겠어?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은 벌어야 되고 매달 받는 돈은 똑같으니 생활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변화 좀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해요? 힘들게 돈 땄으면 그걸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앱에 접속해서 월급 받은 거 그대로 꼬라박아서 전부 잃었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결국 5천만 원 다시 도로 가져갔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증발해 버렸다고요. 이런 삶 너무 지쳤고 더는 함께할 생각도 없어요. 제 딸이 아빠란 사람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름하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애 교육상에 좋겠냐고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고발할 거예요. 콩밥을 먹여도 어차피 저런 인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서요.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 다시 반품할 테니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날 경찰서에서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막말을 퍼부으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났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시작했는데 상대 집안 또한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한테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미 사위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상대 측에서 사위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정에서는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위는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사돈 측에서는 6개월도 많다며 항소를 했지만 사위의 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한 받게 되면서 관계의 정리가 끝이 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일어났어요. 사위가 출소한 이후 손녀를 핑계로 집에 찾아와 제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이사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본인이 6개월의 형량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저와 제 딸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이 문제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었지만 일정 거리를 두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 딸이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놈에게 달려가 몸을 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또다시 처벌받는다는 거 몰라? 신고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 평생 너 주위에서 맴돌 거고 내가 이런 6개월의 시간 전부 보상 받을 거야.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나 본데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아가 조금도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리 친자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해도 아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네 눈앞에서 주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번 달 내로 1억 만들어 와. 나 이대로 절대 못 끝내. 네가 주아랑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한 조건에 대해 순순히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지? 나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인 거. 이사 가봤자 너 하나쯤 찾는 거 시간 문제야.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잃을 거 하나 없거든.
남아있는 거라곤 이 몸뚱이 하나인데 뭐가 두렵겠어? 다시 징역 들어간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나는 내 딸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만하지 못해? 이 인간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내 딸한테 겁을 주고 있어? 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징역 사는 게 체질인가 본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시 들어가게 해줄까?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고 치면 네가 받았던 형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모르나 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줄까?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끼어드시네. 놓친 내가 노망이 들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사위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 이후 눈빛은 아예 맛이 가버렸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변의 물건을 사정없이 던지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잘못 건드렸다간 제 딸에게 피해가 커지게 될까봐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해버렸어요. 풀리지 않는 족쇄에 묶여버린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고 저희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참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해 보니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거절을 했는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전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래간만에 연이랑 잠깐 통화했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말을 잘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걱정돼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당신 딸 연이가 상황이 좋지 않아. 당신도 알겠지만 5년 전에 결혼했던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사이라는 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거든. 6개월 징역까지 받고 나왔는데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어. 이번 달 안에 1억을 만들어 오지 않는다면 4살밖에 안 된 손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리겠대.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 그놈 노름에 빠져 있거든. 당신 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당신은 사진으로만 봤던 4살 된 손녀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 이건 사건 당시 사진들이야. 사이였던 그놈이 내 딸에게 저지른 흔적들이라고.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니까 당신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해결할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와도 상담 중이야.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야. 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고 핸드폰 사진 속의 흔적들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개입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와 약속을 깨버려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갈라서게 됐었어요. 전 남편은 예전에 안 좋은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면서 손을 털었고 딸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가정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한번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건지 주위에서 전 남편을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무리에 속해주길 원했고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치킨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면서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그 사람들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딸들의 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저 몰래 다시 무리에 속하게 되었고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방 들키게 되었지만 그 뿌리를 뽑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 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버티다 못해 10년 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를 많이 했었지만 이미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와 딸들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 사이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전 사이와 저를 불렀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저 쓰레기보다 못한 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뭘 들어야 되는 건데? 당신도 옆에서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알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왔으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지. 일단 자네 이것부터 받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랑 지금 장난하세요? 아무리 제가 정신이 나갔어도 대부업도는 건들지 않는다고요? 이것 때문에 저를 지금 부른 거예요? 연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나 보네. 이런 걸로 서민들 등쳐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다만 내 딸은 건들면 안 되지.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식 핑계로 1억의 돈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리고 자네는 그 돈으로 노름을 할 생각이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내 딸에게 접근을 하겠지. 아무리 내가 인생을 막 살았어도 자네처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거든.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 뿐일세. 내가 자네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른 거니 일단 자리에 앉고 내 말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알아보니 자네 핸드폰에 있는 그 노름이 우리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가 보더라고. 나는 자네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됐지만 알아본 결과 다른 쪽 사람들이 그 앱의 운영자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와 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며 가며 밥 한 끼 하는 정도니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네가 내 사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자네가 투자하는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나? 한 번 이길 때마다 배당률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VIP는 배당금이 자네보다 3배는 높다던데. 당연히 그것도 알고 있겠지?
승률도 나쁘지 않다던데. 예전에 5천만 원을 딴 적도 있다는 걸 보니 이쪽에 서질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VIP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데, 자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안 아닌가? VIP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2억을 선불로 납부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VIP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쪽이 빌려주는 돈으로 돈을 따서 갚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면서 속고만 살았나? 여기에다가 회원 아이디 좀 적어보게.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바로 확인시켜 주겠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말한 그거 있지? 그래, 불러주는 아이디 VIP로 좀 부탁하네. 지금 확인해보면 된다고? VIP는 한 달만 유지된다고? 그래,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고. 고맙네. 어때? 자네 등급이 바뀌어 있지? 지금부터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한 번만 이겨도 3배의 금액을 주는 거지. 연승을 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지? 하지만 배당금만 올라간 거지. 승률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군. 내 딸에게 돈을 달라곤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준다 해도 한 달의 기간이 지나버려 자네는 VIP 등급인데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겠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전사인은 VIP 등급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아이디를 보더니 많이 혼란스러운 듯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VIP 등급 옆에 시간이 차감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깨물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전사인은 전 남편한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는 말에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다고, 금액만 말하라면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펜을 건네 주었습니다. 전사위는 따는 즉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전 남편이 건넨 서류에 5억을 적었어요. 서류를 받은 전 남편은 VIP 등급으로 올려줬고 5억까지 빌려줬으니 다시는 내 딸을 건들지 말라며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갚는 게 좋을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사위도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갚을 거라고 서둘러 돈을 이체해 주길 바랐어요. 그렇게 전사위의 계좌에 5억의 돈이 송금되었고 전사위는 눈이 돌아간 듯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사위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걸 한 번에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볼 일이 끝났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저런 놈은 결국 집안까지 말아먹을 놈이라고 달콤한 냄새에 미끼를 물었으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전사위가 집안을 말아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사위는 빌려준 5억의 돈을 전부 잃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한 전사위는 결국 전사돈들에게 손을 벌려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돈을 갚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사위는 또다시 다른 대부업을 이용했고
이 문제로 전 사돈댁이 전사이를 악착같이 막으려 하자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던 전사이는 자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렀고 두 사돈들은 화재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전사이는 두려움에 도망을 치다 붙잡히게 되면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사이가 하던 노름앱에 대해 전 남편이 전부 설명하게 되면서 폐쇄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또한 전부 연행이 되었죠. 통제가 되지 않던 전사이에게 만약 저희 가족이 계속 끌려다녔다면 더 큰 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전사이는 징역을 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놈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는 하루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이 이번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제 딸의 안전은 보장받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의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었지만 세상의 법에는 구멍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주위에 만약 노름에 빠져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영 끊고 사는 게 현재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